무슨 우리나라의 빅바이오텍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기업들은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죠. 2029년 정도 30년이 지나면 리가켄 바이오는 빅바이오텍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달에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슈 분석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기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리가켄 바이오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주식이 떨어졌을 때 공부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30-4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용주 대표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고요. 창업주이십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의 인력 사관학교다라고 불리는 LG화학 신약연구소 소장 출신이시고요. 리가캠은 이제 목표가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가 신약 개발 조직을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력들이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화학 기술연구소 시절에 항생제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국내 최초의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은 GSK인데요. 영국의 글락소에 기술 이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 합성 신약의 선구자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일정 부분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M&A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과자를 만드는 오리온이 25.7%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대표이사 김용주의 1위는 3.9%의 지분율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은 김용주 대표가 계속해서 맡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리온이 2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넘기는 대신 유상증자를 통해서 당분간 몇 년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돈 걱정하지 않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분을 팔아서 돈보다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가캠은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하는 회사로 가장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83억 달러의 기술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자, ADC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ADC의 임상이 약 100개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2022년에는 34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DC를 활용한 다양한 모달리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까지 합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DC라는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3년이 되면 ADC 시장은 28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자, ADC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체가 또 뭐냐?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게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그러면 그냥 항체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해도
아주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항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닌 다른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B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원을 공격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이러한 자기가 아니라 비자기인 물질들을 공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항체는 뭡니까? 항원을 찾아가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체는 항원을 잘 찾아가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원을 찾아가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링커를 붙이고 또 약물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킨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를 보다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모달리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DC는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ADC가 개발된 지는 2000년이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에너2가 나오면서 일대 ADC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ADC 발전 세대는 그야말로 ADC의 약물을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원을 찾아가는 이 항체에다가 독극물, 약물들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항체에는 약물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결합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가장 1세대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에 이제 붙였는데요. 라이신이라는 게 항체에 약 9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데나 가서 이 약물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수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세대, 이 에너2로 넘어오면서 시스테인이라는 결합 부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개, 그것도 결합하는 부위가 Y자 형태의 가운데 형태로 딱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물을 붙이는 개수라든가 위치가 특정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치료 효과 뿐만이 아니라 부작용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항체에다가 스캐폴드라는 지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스캐폴드에만 링커가 붙고 약물이 붙을 수 있도록 스캐폴드를 이제 넣는 유전자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을 붙이고 싶은 부위에 그리고 강력하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링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물을 암세포에서만 터뜨리도록 이 링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혈중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 링커 기술이 어떻게 보면 ADC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콘주올이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세대 ADC입니다. 따라서 스캐폴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링커도 단단할 뿐만이 아니라 약물의 개수를 그리고 위치를 잘 조정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약물은 혈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암세포 안에서 조건적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이 리가캠이 사용하는 효소는 글루크로니다아제입니다. 그리고 경쟁 회사들,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든가 또 다이치 상교 같은 경쟁자들이 사용하는 효소는 캐셉신입니다. 그래서 캐셉신이 글루크로니다아제에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는 더 혈중에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리가켄 바이오의 링커가 혈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의 그런 드럭 기술, 이 약물을 조절하는 기술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콘주얼 플랫폼의 프로드럭 기술입니다. 드럭이라는 것은 약물이고 약물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드럭은 약물이 작용하기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걸로는 약물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일종의 수류탄에 안전핀이 꼽혀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조건에서 안전핀이 뽑히면서 폭탄이 폭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프로드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드럭 형태로 링커에 결합되어 있다가 암세포에 들어가면은
암세포만의 특이한 조건에 의해서 안전핀이 빠지면서 드럭이 작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 프로드럭, 콘주얼 플랫폼의 프로드럭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의 이 링커 플랫폼은 글로벌리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단연 압도적으로 이 콘주얼 플랫폼이 글로벌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성이 높은 게 데이터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경쟁 약물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사일라라든가 에너투 대비해서 호중구 감소증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증이 LCB14가 보다 낮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노 약품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거의 매년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고요. 향후 목표는 매 분기마다 하나씩 하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지금 리가켄 바이오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술 수출의 특징을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파마에 대한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 프로덕트,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물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다가 같이 플랫폼까지도 세트로 해서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오노 약품에게 기술 수출한 내용을 보면은 프로덕트 플러스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프로덕트 플러스 플랫폼 형태의 기술 수출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플랫폼 쪽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 플랫폼 쪽의 확장성도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넣을 수는 아직 없죠. 그러나 이제 숨겨진 그런 밸류에이션이 이 플랫폼 쪽에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DC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이 계속 M&A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젠이라든가 이뮤노젠이라든가 이뮤노메딕스, 그 다음에 시나픽스라든가 암브릭스 이런 회사들이 M&A가 되면서 기술 수출할 대상 자체,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 수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임상 3상 단계에 중국 포순제약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포순제약이 임상 2상 단계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LCB14에 대해서는 익수다가 글로벌 판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LCB14에 대한 기술 수출 가능성,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LCB14가 글로벌리 기술 수출된다 그러면 규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계속 다 기술 수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기술 수출된 게 비임상 쪽에 LCB97이 됐고요. 지금 임상 1상 단계인 ROR1 이제 PBD 프로드럭 형태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LCB71에 대한 이 부분 시스톤이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쉬 학회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혈액암, 고형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파이프라인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LCB73, CD19 타겟하는 혈액 쪽, 그 다음에 LCB84 이게 이제 얀센에게 기술 수출된 상당히 특이적인 항체를 가지고 있는 트롭2를 타겟하는 항체입니다. 특이적인 항체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2조 원 이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가치 평가에 늦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LCB02, 그 다음에 LCB41 같은 경우 P7H4를 타깃하는 항체를 이용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도 향후에 점차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가이던스로 리가캠 바이오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임상 3상 1개, 그 다음에 신약 승인 신청 1개, 그리고 2026년도 보면은 중국의 포순제약이죠. 신약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2026년도가 되면은 하나 의약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상 2상 단계가 2026년 기준으로 보면 5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이 또 1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9년, 30년, 31년으로 가면서 약물 개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계속 뭐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여러 빅파마에게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 꾸준하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고요. 빅바이오텍의 어떤 꿈, 드림을 가지고 회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나라의 빅바이오텍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빅바이오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드려보죠. 빅바이오텍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이 적어도 3조 원 이상 정도는 계속해서 나야 되고요. 약물은 블록버스터급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조 원의 자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흑자는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를 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거의 50조 원 가까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2029년 정도 30년이 지나면 리가캠 바이오는 빅바이오텍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빅바이오텍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버스터가 필요합니다. 블록버스터는 1조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의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약물로부터 벌어들이는 그런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거의 수천억 원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마음 놓고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약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약이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그리고 나오는 자금으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록버스터가 한두 개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런 회사가 바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리가캠 바이오가 그런 그림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가용 연수를 본다 그러면 올해 9월달 기준으로 보면 5,623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또 마일스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이상을 소비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은 다시 한 7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약이 한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금을 빌리지 않고 빅바이오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지켜봐도 되는 드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리가캠 바이오가 본인들이 약속한 말들을 되게 잘 지켜온 회사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신뢰성도 투자 대상으로 바이오 기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일까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기술력,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회사의 주가는 결국은 수렴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가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신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기존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갔다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리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절대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모습들을 앞으로는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기업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입니다. 신뢰성을 주고 그리고 탄탄한 기업 경영의 철학에 의해서 꾸준하게 그 기업이 간다 그러면 장기 비전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자꾸 땡겨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기업들은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PR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른 회사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멀티플이고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리가캠 바이오의 그런 링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해서 좋은 가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의 그런 링커 기술, 항체에 링커를 붙이는 기술, 그리고 링커에 약물을 붙이는 기술, 이런 다양한 콘조올 플랫폼이라는 링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다양한 기술 수출 트랙 레코드,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링커 기술의 경쟁력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